최근 일주일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비중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20, 30대가 감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밤 10시 이후엔 야외 음주도 금지됩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소득 877만 원입니다.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진 군 급식제도에 50년 만에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됩니다. 농수축협 등 군납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9월쯤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타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의료계의 반대 속에 최근 합법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700명대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중이 높고 20, 30대가 많습니다. 먼저 신선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검사가 줄어든 주말이지만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7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도 5%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주변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수도권 비중은 최근 일주일 80%를 웃돌았습니다. 유흥시설, 주점 등을 자주 이용하는 20, 30대가 확진자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이 중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비중은 18.2%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이달 말부터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 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는 81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유입이 가장 많았는데 방역당국은 내국인도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인도네시아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확산 추이를 보며 8일 이후에 적용할 거리두기 조치는 7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홍대 술집에서 시작해 수도권 영화관 8곳으로 번진 집단 감염의 확진자는 10명이 더 나와 누적 301명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선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 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황. 방역당국은 수도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뀐 마스크 착용 원칙입니다. 당초 백신 1차 접종만 했더라도 이달부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당분간 아마 유행 상황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수도권의 학원,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단을 운영하고 20, 30대가 많이 가는 주점과 노래방, 학교와 학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개인은 생활지원금, 업소는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에 그런 아주 길목에 서 있습니다. 모임과 회식은 자제해 주시고.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듭된 만류에도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체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교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교차 접종은 1차에서 맞은 백신과 2차에서 맞을 백신이 서로 다른 걸 말하죠. 이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이 50살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40대 중에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한 사람은 2차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당초 76만 명에만 해당됐던 교차 접종 대상자가 161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연구 결과 교차 접종의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그 이득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과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역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을 했을 때가 같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보다 항체와 면역 반응이 더 잘 형성됐고 교차 접종 시 이상 반응이 다소 증가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높은 방어 효과를 보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교차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괜찮다면서도 접종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우려합니다. 연구 결과들이 예비 데이터이고 연구 참여자 수가 수십, 수백 명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이제 대량 접종 시 드물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수백 명 임상 연구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고 접종이 진행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주요 나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화이자와 모더나로 교차 접종을 허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센터, 유럽의약품청은 아직까지는 교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교차 접종을 인정하지 않으면 출입국 시의 격리 면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소득 기준으로 아래쪽 80%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느냐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추산치를 내놨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 원 정도가 경계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이달 하순에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6월분 건보료 기준이 이달 10일에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등으로 간략히 계산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약 877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2인 가구는 555만 원 가량입니다. 소득 하위 80%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가구별 소득으로 따지지만 지급 방식은 성인 가구원에 한해 개인 카드로 줍니다. 부부와 대학생, 중학생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부부와 대학생 자녀는 각자 받고 중학생 자녀 몫은 세대주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야 해 불리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준 뒤 상위 20%는 세금으로 거두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 소득세법상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쓰는 시기를 수령 후 서너 달로 설정하고 사용처 역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빼는 방식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남해상으로 내려간 상태인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늦게 시작된 장맛비는 시작부터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선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강풍이 몰아친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선 신호등이 파손되거나 건물 외벽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던 장마 전선은 오늘 제주 부근 남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북상합니다. 슈퍼컴 예측 결과 내일 낮부터 남부지방, 오후 늦게부터는 충청지방에도 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100mm, 남해안에 최고 80, 전북과 경남엔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는 장마전선이 더 북상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특히 남부지방으론 강한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일부터 7일 쪽의 강수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한 차례 강하게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강한 정체성 강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주로 정체전선에 위치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강우 강도가 매우 강하고 이후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역별론 남부지방과 충청지방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지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만큼 길게 이어지는 장맛비에 침수나 산사태 등 피해가 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 예비 경선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면접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는 3위 밖으로 밀렸는데요. 어젯밤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 구도가 분명했고 야권 주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민 면접은 후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 면접관 3명이 나선 압박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책임도 느끼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검찰총장이 제가 감찰을 했던 것은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국민 200명이 점수를 매긴 결과 1위는 이낙연 후보, 최문순, 이광재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떨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10대를 준비를 했어요. 여당에서 꾸준한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후보는 3위 안에 못 들었는데 자신의 1번 공약은 성장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1번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 그 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어젯밤 첫 TV토론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말바꾸기란 집중 견제를 받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또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이 재고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후보들끼리의 토론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 구도가 분명했습니다. 영남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단 이재명 후보 발언에 지역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상당수 사안에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단 1일 언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SNS로 공개적으로 공격했고 또 편가르기 할까 걱정된다. 잘못된 역사인식이다. 대통령 자격이 없단 야권 대선 주자들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군 당국이 최근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년 만에 식재료 조달 방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그간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이제는 학교 급식처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개선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군 부대. 저녁으로 돼지불고기와 상추쌈이 나왔습니다. 고기 반찬은 요즘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입니다. 고기류를 늘려준다 하면 병사로서 맛있게 먹을 자신 있으니까 맛이 없는 거가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간식류로 반면 나물이나 생선류는 매번 남아 지난해만 잔반 처리 비용으로 18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급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사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를 잘 조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 급식은 장병들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학교처럼 학생들의 선호가 반영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조달 체계를 철저하게 장병 선호와 건강에 중점을 둔 체계로 지역 농수축협이나 군납업체에서 1년치 식재료를 일괄 구매해왔던 수의계약 방식에서 학교급식처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단을 먼저 짜고 그에 맞는 식재료를 주문하면 여러 공급자들이 경쟁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의 민간 위탁은 전시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조리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조리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까지는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그동안 군납을 해왔던 일부 농수축협과 중소업체 등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가 한국문학평론가협회와 함께 선정한 우리 시대의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방현석의 단편소설 새벽 출정입니다. 80년대 노동 현장을 다룬 이 소설은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문학적 완성도까지 갖춘 대표적인 소설로 평가받는데요. 작가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유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출 보국. 나라를 구할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잠을 쫓아가며 일했던 노동자들. 공장은 오늘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누군가의 일터입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작가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의 그 삶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었으니까. 근데 그 말에 그 조그만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소설의 무대는 파업 농성이 6개월을 넘어가고 있던 1988년의 한 공장. 주인공은 하루 11시간씩 일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10대 후반에 이제 20대 초반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특별하고 인상적이었던 건 이 공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밝았어요. 아, 박 부장님 반갑습니다. 야, 이게 몇 년이야, 원 위원장님. 소설 속 인물이자 실제 파업을 이끌었던 원미정 위원장.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금 인상 투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노조를 만드는 것도 더 지금보다는 더 재밌고 즐거우려고 했던 건데. 파업은 그러나 공장 굴뚝에 현수막을 내걸려다 추락한 조합원의 죽음으로 변곡점을 맞습니다. 숨진 지 열흘이 지나서야 경찰의 방해 속에 치른 장례식. 회사 대표는 고인에게 사죄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사과문을 일간지에 싣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49제를 지내기로 한 바로 그날 돌연 공장을 폐업해버립니다. 일터가 사라져버린 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을 작가는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모습들이 저는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의원회관 점거 농성을 떠나던 새벽,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두려움을 견디면서 그 사람다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나쁜 자본가와 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해낸 것이 새벽 출정이거든요. 서순아, 엄마 왔어. 25 딸을 잃고 동료들 편에 섰던 어머니. 그 모습까지도 소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걔네들을 보면 얘 생각이 더 나. 나는 여럿이들 오잖아. 7월달이면 걔네들이 나도 또 고맙지. 소설의 인물이 지키려고 했던 것,
지금도 비슷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 그것이 끝내 포기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몸에 새기는 문신을 타투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현행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다음 주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유명 타투 시술자를 취재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나 가족 사진, 크레파스로 쓴 글씨의 질감까지 피부에 구현해냅니다. 경력 15년 차의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입니다. 브래드 피트나 스티븐 연 같은 해외 유명 인사들도 김 씨의 고객입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위생입니다. 일선 병원과 함께 멸균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행복하면은 타투를 꼭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타투이스트를 막 찾다가 선생님께서 참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자국에선 범법자 신세입니다. 아티스트 대우를 받고 손을 흔들며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저희 가방 안에 있는 타투 용품이 걸릴까 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김 씨도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무죄를 받는다면 저희도 직업인으로서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소비자들도 더 깨끗하고 규제받는 환경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바늘을 이용하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 위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공약품을 피부 속에 영구적으로 수십 년 주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거를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비슷한 법안은 여러 번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해서 이른바 타투업법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네. 류호정입니다. 예. 그 유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이름이 타투업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신 시술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문신 대신에 이제 타투라는 용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용어 선택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게임 업계를 그대로 게임 업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타투를 자국민들이 굳이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부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타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신이라고 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몸에 새기는 거는 죄수번호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신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건데요. 용문신만 이제 떠올린다거나 좀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타투업법이라는 게 타투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두 가지들을 다 고려했을 때 굳이 문신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도 타투이스트로 불리기를 원한다. 라는 점 때문에 타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국내에 그러면 이른바 타투이스트 한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까? 협회에서 추산을 했을 때 24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네. 예,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럼 그 유 의원 말고도 제가 알기로 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합법화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법안이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 타투를 합법화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까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고양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고 이런 눈썹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그런 반영구 화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림을 그리는 형태는 아니고? 네, 그림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신사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슷한데
재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발의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좀 더 이제 업데이트된 법안으로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타투이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타투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좀 크게 다른 점은 멸균이라는 개념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타투법에는 멸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타투 기구를 세척, 소독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균까지도 해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좀 더 안전 부분에선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의료계에서 이제 반대하는 논리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 건강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양지화하자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타투를 한 번이라도 시술해 보신 분들, 반영구 눈썹까지 포함해서 추산을 하면 1,300만 명의 국민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눈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음지 영역에 오히려 두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만들고 대처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뭐 당국의 어떤 관리 없이 뭐 자의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할 때 감염이나 이런 부분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합법화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대부분 합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특이하게 이란만 남성은 합법이고 여성은 불법인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불법입니다. 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직능 단체들이 의사협회처럼 직능 단체들이 이렇게 어떤 법을 반대할 때 보통은 이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타투가 합법화되면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아름다운 어떤 그림을 몸에 새긴다고 했을 때 의사한테 찾아가는 경우는 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문신 시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반영구 화장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내 몸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의사보다는 타투이스트들을 찾아가겠죠. 예뻐야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의사들 분들이 하셔도 불법일 수가 있는데요. 타투 기구가 의료기구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불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료기구로 만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잘못 사용해도 불법이고요. 또 간판은 그렇게 걸어놨지만 직접 의사가 시술하지 않는 경우, 면허증 대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불법이라서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박주민 법안이든 유호정 법안이든 간에 본회의 통과가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그것과 그리고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미 이제 뭐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면, 그리고 K-타투라고 불리는 전 세계 상을 다 휩쓰는 우리 한국 타투의 위상을 감안하면 설득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지 한번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수출 규제 결정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한 판결에 아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 실무자들도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현재 일본의 수출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군용 수송기 한 대가 오늘 오전 남부 홀로섬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탑승자 96명 가운데 29명이 숨지고 50명이 구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추락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종된 17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기 탑승자들은 최근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에 투입되기 위해 홀로섬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